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연을 즐겨 듣는 평범한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 저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와 남편은 교사 부부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같은 대학으로 진학해 자연스럽게 부부가 된 경우죠. 저희가 자란 동네는 아주 외딴 섬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배를 타고 30분은 들어가야 하는 저희 고향에서 제 부모님은 가장 잘 사는 분들이셨어요. 육지에 살다가 제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 어머니의 외가가 있는 저희 마을로 요양차 이주하신 거였거든요.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잠시 있다 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정말 잠깐인 줄로 알았던 시간이 몇 년으로 길어지자 아버지는 마을에 집을 새로 지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곁에 오래 머무르시지 못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기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제 곁에 계셔 주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살던 인천 근방의 섬에서 저는 생각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어머니와 보낼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과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방섬이라고 칭할게요. 그곳에서 저는 굽이굽이 진기를 따라가며 대장놀이를 하다가 계집아이가 사내 자식같이 논다며 혼쭐이 나기도 하고 밤에 길을 가는 동네 어른들을 놀라게 해 하루 종일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쩜 그렇게 왈가닥이었는지. 그렇게 함께 자라 저와 결혼해준 남편이 새삼 신기해 보이네요. 동네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수철이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어딜 가든 대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에게 남편과 수철이는 가장 훌륭한 부하이자 친구였죠. 부하라고 표현하니 조금 우습긴 하지만 어린 시절 골목대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흙먼지를 잔뜩 묻히고 나타나서 야 부하이는 어디 갔냐? 다 따라 나와! 라고 말하면 어딘가에 있던 제 친구 2명이 후다닥 뛰어나와 네 대장! 이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국민학교 졸업 이후부터는 다른 학교에 진학해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긴 어려웠지만 여전히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남편은 늘 저에게 너 다 크면 나한테 시집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하가 대장한테 까분다며 꿀밤을 먹이곤 했지만요. 밥 먹듯이 말하는 남편의 시집와라 소리가 익숙해질 때쯤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수철이는 자기 아버지를 물려받는다며 방섬에 남아있었지만 남편은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등록금 마련도 어려워 장학금을 받지 않고서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찌어찌 등록금을 해결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이번엔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막노동과 과외 등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죠. 저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내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거나 생활에 보태주었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군대를 다녀왔고 대학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죠. 남편과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살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섬으로 이사했지만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 한켠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을 거란 믿음이 생겼었나 봐요.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린 어머니의 죽음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그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과 수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장례를 치르기까지 제 곁을 지켜준 건 그 2명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금슬이 정말 좋으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큰 상실감에 빠지신 아버지를 위로해드리는 것도 남편과 수철이의 몫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은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보다는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계신 아버지를 챙기고 혼란스러운 집안을 정리하는 일이 더 낯설고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챙겨야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상실감에만 빠져있자 남편과 수철이는 저에게 어머니가 너의 곁에 얼마나 오래 계셔주셨는지 생각해봐.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신 만큼 너도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과 다르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계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제 곁에 머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주셨던 거죠. 그때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준 사람을 잘 보내주는 것이 남은 사람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신지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저의 슬픔에만 빠져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수철이가 제 곁에서 해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집안을 잘 수습하고 아버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저도 학교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슬하에 자식이라곤 저뿐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셔서 외가에서도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저는 외가댁과 아버지를 모두 챙겼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새 장가를 요구하는 친가와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 학업에 열중하다 처음으로 제가 살던 방섬에 간 날이었어요. 애초에 그곳은 어머니의 요양을 위해 갔던 곳이고 또 어머니를 잃은 곳이기 때문에 방섬으로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해서 육지로 넘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수철이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에겐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 언제까지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방섬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눈을 뜨니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뒤로 수철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제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상황 설명을 부탁했죠. 저는 오랜만에 방섬으로 놀러 온 거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한 지 오래라 수철이 집에 별채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수철이는 한 방에서 자고 있었고 수철이는 비워뒀던 별채가 춥진 않을까 걱정되어 새벽에 잠깐 깬 김에 별채에 들렸었다고 합니다. 방 가운데에 연탄 난로가 있었고 연통을 통해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수철이가 방 밖에서 본 연통 입구를 보니 입구에서 나오는 연기가 평소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저를 불렀더니 제가 대답도 없고 아무리 크게 문을 두드려도 조용하기에 순간 싸한 느낌이 들어 문을 벌컥 열었다고 해요. 그 안에서는 연탄 연기가 뿌옇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제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저를 옮겨 응급처치를 하는데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수철이가 저희 목숨을 구해준 사실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수철이에게는 비밀이었지만 당시 저와 남편은 이미 연인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 믿음직한 친구에서 생명의 은인으로 바뀐 수철이는 저희 커플, 아니 부부에게 평생의 은인이었어요. 여기에 다 적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친구로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가 되어 양가의 허락을 받기 전 이 사실을 소꿉친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수철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물쭈물하며 수철이에게 결혼 사실을 알렸을 때 수철이의 반응은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희는 사실 수철이가 놀라 자빠지진 않을까, 왜 이제야 알렸냐며 화내지는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철이의 반응은 덤덤하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이제야 결혼해? 라는 말까지 했죠. 너무 놀라 물으니 그렇게 티를 내면서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 라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듯이 자랐는데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본인이 어떻게 몰랐겠냐고요.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난 결혼 발표를 마치니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 집안과의 재력 차이 때문에 걱정하셨지만 수철이의 도움과
어릴 때부터 봐온 남편의 성실함을 믿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과의 결혼 후 남편과 저는 교사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를 얻지 못했지만 그것이 큰 아픔이 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생활을 이어갔죠. 그 사이 수철이는 느지막하게 짝을 만나 결혼하고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고 각자의 가정이 생기다 보니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보지 않으면 이러다 늙어 죽겠다 라는 생각에 수철이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철이에게 우리가 방섬으로 가겠다고 연락하자 수철이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 중인 아내의 몸조리가 끝나면 바람 쐴 겸 육지로 나오겠다고 말했어요. 몸조리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수철이 가족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친구의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일은 무척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수철이 가족이 오기로 한 날 수철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지금 가족들이랑 가고 있는데 배를 놓쳐서 내일 아침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아니야, 됐어. 계속 기다렸을 텐데. 연락이 늦어져서 미안하다. 내일 알아서 갈게. 주소 그대로지. 응, 아이도 있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내일 보자. 이때 저는 수철이를 그냥 오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제가 마주한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수철이와 수철이 아내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배를 타고 건너와 택시를 잡고 저희 집으로 오던 수철이의 가족은 타고 있던 택시의 옆으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고의 정도가 심해 결국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둘의 아이는 경미한 부상만 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사고 순간에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아이의 목숨을 살렸다는 거죠. 저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 본 이후로 친구 부부의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 이후 처음 본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작은 생채기가 난 것이 너무 안쓰러워 아이를 받아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의 생채기 때문만이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친구의 죽음 때문이 더 컸을 겁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수철이 부부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아이는 우리 부부가 키우게 되겠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거야?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부부는 아이의 입양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철이는 연세가 지긋하신 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결혼을 한 거였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줄 친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철이 아내분의 가족을 찾았으나 가족이 없이 혼자 자란 분이셨어요. 친인척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아이를 보며 이 아이가 어딜 가든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겠다는 생각으로 저와 남편은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양을 확실히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러 갔을 때 남편의 가족들은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모두 수철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수철이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아이를 제가 맡아서 키운다는 것이 너무 걱정되셨었나 봐요. 저희 부부와 아버지의 의견차로 점점 감정이 격해지자 아버지는 남편에게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 안 시킨다더니 남의 자식 데려다가 고생시킨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가 어른들도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데려오면 유산을 나누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었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 가족 족보에 다른 피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게 탐탁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와 친가 어른들의 굉장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의 입양을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으니 당장 입양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 만약 너희가 아이가 생긴다면 과연 저 아이를 똑같이 기를 수 있겠냐? 라는 말씀도 하셨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라면 우리 부부의 미래에는 자식이 없을 수 있겠구나 라고요. 또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태어나 있는 아이를 더 생각하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자신은 충분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철이는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그날로부터 아이를 안고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결혼 이후 자주 찾아뵌 적이 없는 친정의 문지방이 마르고 닳도록 드나들자 아버지의 눈에도 아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내색은 안 하셨지만 은근히 손주에 대한 바람을 말씀하셨거든요.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니 귀엽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이를 좋아하시지만 어머니가 몸이 워낙 약하셨어서 자식 하나를 얻는 걸로 만족하셔야 했거든요. 아버지 앞에 아이를 데려가서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아버지에게도 아이는 친손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와의 일상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어린아이를 길러본 적이 전혀 없었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만한 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은 오롯이 저와 남편의 몫이었죠. 아이를 기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울음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재롱 한 번에 집안이 뒤집어져라 웃곤 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울고 불고 웃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를 몰라서 젖병원 물렸다가 기저귀를 확인했다가 아픈 걸까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경험과 노련함이 부족하니 아이의 작은 칭얼거림에도 화들짝 놀라며 반응했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온갖 고생을 하다 보니 어느덧 1살, 2살 늘어나던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또 그 사이에 저희 부부에게는 귀한 생명이 생겼습니다.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생긴 둘째 아이를 보고 기쁨이 앞섰어요. 기쁨이 앞섰던 것도 잠시 우리가 기뻐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아이의 이름을 민규라고 할게요. 민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가 생긴 걸 기뻐해야 하는 건가? 둘째가 태어난다고 해도 민규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이어졌죠. 하지만 둘째의 존재를 알게 되기 전까지 민규가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둘째 소식이 하늘의 축복이라고 여기기로 했죠. 민규에게 동생 민희의 존재를 알리니 민규도 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자기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졸라대던 참이었거든요. 왜 자기는 동생이 없냐고 불만이 가득했었던 찰나에 동생이 생겼다는 엄마 아빠의 말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민규가 진심으로 기뻐해주니 마음의 짐도 덜어지고 저희 부부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늦둥이가 생겼다고 말하니 아버지와 주변 동료들 모두 마음을 다해 축하해 줬고요. 두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 새 가족에서 네 가족으로 되기까지 저희 가족에게는 어떠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민규의 사춘기 시절도 사춘기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중학교 3학년 후반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심한 방황을 겪었어요. 저희 부부가 예상하는 원인은 사춘기뿐이었습니다. 민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편과 저는 민규를 찾아다니며 하루 종일 불안해했죠. 그러면서도 우리 민희가 태어나서 민규에게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해서 그런 거라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민규는 방황하는 시기를 겪기 전까진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썩 잘해서 남편과는 대체 누구 머리를 닮은 거냐며 의아해하기도 했죠. 수철이는 공부와는 좀 거리가 먼 친구였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 아들 참 잘 키웠다. 나도 민규 같은 아들이면 10명은 더 키운다. 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보다 먼저 나와 저를 반겨주고 제가 장을 보러 가면 꼭 따라 나서는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저와 남편의 부름에 대화하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같이 장 보러 가자 그러면 내가 왜 그런 데 가야 하는데? 라고 대답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들 다 이런 시기를 겪는다 하니 민규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규의 방황은 성인이 된 후 군대를 다녀와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군대로 떠난 민규는
입대 전날 머리를 빡빡 밀고 와 저와 남편을 놀라게 하고 내일 입대인데 안 오셔도 돼요 라는 말만 전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철렁했던 마음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4년 전부터 시작된 사춘기 끝은 어디일까? 사춘기는 맞는 걸까?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규가 혹시 입양된 사실을 아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 대화 도중 은근슬쩍 떠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반응이 돌아왔었습니다. 민규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민규를 키우는 동안 아이가 입양된 거라고 생각도 잘 못할 정도로 친자식처럼 키우기도 했고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아직도 아이에게 처음부터 입양 사실을 알렸어야 했나 라는 질문에는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민규의 방황에 이도저도 못하고 불안해하던 중 갑자기 군대를 간다니 저와 남편의 걱정은 더욱 심해져 갔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피하고 저와 남편과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 민규가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그 와중에 민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저나 남편도 아닌 민이었습니다. 나이차가 꽤 많아 태어나서부터 민이를 퍽 예뻐했던 민규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다가도 민이가 오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곧장 집으로 귀가하곤 했어요. 저와 남편과는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민이와는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가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이와 차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걱정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민규의 방황은 제대 후 끝났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휴가를 받으면 늘 집에 들러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으니 어느새 저희 가족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민규의 방황이 끝나고 난 이후 우스갯소리로 너 그때 기억하니? 네가 엄마랑 아빠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라고 말하면 민규는 하하 웃으며 상황을 모면할 뿐이었지만요. 민규는 제대 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하니 남편이나 저나 많이 당황했었죠. 보통 사람들이 진로를 찾을 시기에 아무것도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 가장 해보고 싶은 요리를 하고 싶다기에 민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민규는 그동안의 방황에 대한 보상을 받기라도 하는 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대학 공부,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요리에 대한 건 문외한입니다.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것은 민규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규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경력을 채우겠다며 무작정 식당으로 취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딱히 이름 없는 식당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자 걱정이 되었지만 이것도 저희의 욕심이라는 생각에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규는 일하고 있는 식당을 옮겨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허드렛 일뿐만이 아니라 요리도 시작하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결실마저 맺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민규는 자기 이름으로 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찾아오는지 먼 거리에 있는 식당임에도 소문을 듣고 오더라고요. 민규의 식당은 아르바이트생을 늘려도 감당이 안 되자 식당 규모를 키우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선택적 예약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예약하는 사람들만 손님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는지 걱정했지만 민규는 식당 외에 카페도 함께 운영하며 본인이 원했던 요식업의 꿈을 이루고 있네요. 그 와중에 어린 자기 동생 민희에게 얼마나 다정한지, 나이 차이인지는 몰라도 민규를 민희의 삼촌으로 보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민희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민규는 목표한 바를 잘 이루고 있으니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걱정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저희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수많은 빚이었죠.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입원 중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갑작스럽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였죠. 저와 남편이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과 함께 유품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뭔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의 행방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바란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보시면 내가 아무리 내 재산을 쓰고 싶은데 쓴다고 해도 너희 가족에게 남겨줄 건 넉넉히 챙길 테니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곤 하셨거든요. 제가 아빠도 참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다 라고 말하면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을 끝내셨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가셨다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유품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 형제분들과 상의할 일이 생겨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니 남편과 저 사이에도 이상한 기류를 눈치채게 되었어요.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잠시 의식이 없으셨던 순간까지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빚을 진 것이었어요. 물론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날아간 뒤였죠.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셨어서 남은 재산이 있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빚이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가족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돈이 필요했던 아버지의 가족들은 신용이 확실한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쓰기에 이르렀고 정신이 온전치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를 이용해 점점 대담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른 불효막심한 자식이란 죄책감과 인간 같지도 않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치가 떨렸지만 저와 남편 앞에 놓여있는 것은 막대한 양의 빚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빚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빚은 결국 저희 아버지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니까요. 평생 어머니밖에 모르고 살다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남을 위하는 일을 사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건 그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게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움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평생 교사로 살아온 저희에게 그만한 빚을 갚을 만한 여유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3번에 걸쳐 재산을 물려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민규를 입양했을 때, 민희를 낳았을 때였죠. 하지만 아버지께 받은 집까지 팔아도 그 빚을 갚기엔 충분치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남편과 제 월급으로 갚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사 월급은 일정하니까요. 한 명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지 남편과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때 오랜만에 민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워낙 바쁘게 사는 아이라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불쑥 찾아온 아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반갑게 아들을 맞아줬다고 생각했는데 눈치 빠른 민규는 저와 남편 얼굴에 드러난 고민을 읽었나 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민규가 저희에게 묻자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이 있기는 이 나이 먹고 무슨 일이 뭐 있겠어 라며 말을 돌렸지만 민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 싶어 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자 민규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전부였어요. 이후 몇 주간은 저와 남편의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무단으로 활용해 빚을 진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했죠. 채권자들은 아버지 생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상황을 듣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버지 형제들과 아버지 간의 일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기록이 남을 만한 무언가도 없었고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중 민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을 거실로 불러낸 민규는 품 안에서 조용히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 아버지 쓰세요. 통장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민규를 멀뚱멀뚱 바라보니 민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라고요. 통장을 받아서 열어보니 아버지 앞으로 있는 빚을 갚기에 충분한 금액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 네가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라고 말하자 남편은 너 가게 정리한 건 아니지? 라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민규는 하하 웃으며 가게 판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게 새로 오픈하면서 계약한 계약금이랑 그동안 모아뒀던 돈 적금 다 깬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물어볼 게 투성이었지만 민규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규는 저 지금까지 꽤 돈 많이 모았어요. 엄마 아빠는 작은 가게 하면서 얼마나 벌면 벌겠냐 하셨겠지만 아마 지금도 들어오는 수입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라고 말하며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정도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받냐는 저희의 말에 민규는 할아버지가 저를 친손주처럼 아껴주신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할아버지의 명예에 흠집 가는 걸 두고 볼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화들짝 놀랐어요. 친손주라니? 이 말인즉슨 민규가 자기가 저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한 민규의 말투에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물었죠. 민규는 웃으며 민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알았죠. 저는 누가 봐도 엄마 아빠를 안 닮았는데 민이는 커갈수록 엄마 아빠랑 판박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학교를 다니면서 너는 왜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안 닮았냐 라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듣고 자랐다고 해요. 민규가 웃으며 아니 하루 종일 민이랑 엄마 아빠랑 붙어있는데 그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수철이 생각이 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실 민규가 방황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집 대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봤던 저와 수철이의 편지 내용, 남편과 저, 수철이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규를 안고 있는 수철이의 사진을 보고 짐작하게 되었던 거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가족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가족들이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방황을 끝내고 효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입양하라는 사실에 삐뚤어질 수 있었지만 가족의 소중함 때문에 돌아왔다고요.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는 바로 군대를 간 게 아니라 방섬에 가서 친부모의 흔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언젠간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 민규는 그렇게 밤새도록 민규의 친부인 수철이와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친부의 이야기를 듣던 민규는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친아버지도 가업을 물려받아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어떤 가업이냐고 묻더군요. 방섬에서 가장 유명했던 음식집을 운영했다고 하자 민규는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엄마 음식 진짜 맛없고 아빠도 하는 것만 몇 개 돌려가면서 하는데 내가 누구 닮아서 음식을 잘하나 했다 라고 말하면서요. 어차피 요리를 시작했을 땐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굴 닮아 이리 유쾌한 건지. 너는 누구 닮아 이렇게 능청스럽니? 라고 묻자 민규는 엄마 닮았죠? 라며 씩 웃어주었습니다. 이후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던 집 2개를 처분하고 민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차마 다 받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사용해 급한 빚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1, 2년 정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급의 일부를 빚 갚는 데 써야겠지만 저나 남편이나 정년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뿐이네요. 왜 진작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한 친척들의 정황을 포착한 부분은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자기들 명의로 진 빚을 갚기도 힘들 텐데 또 추가로 빚이 늘었으니 아마 그것만으로도 파산하기 직전일 겁니다. 민규가 빚을 갚아줬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기 전에 네 아버지의 명의의 빚을 다 갚아라 라고 협박 문자가 오긴 하지만 이미 민규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저게 무슨 협박이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지만 저희 가족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저와 남편 얼굴에 있는 주름살 몇 개와 어느덧 제 키를 훌쩍 넘어버린 아이들의 키뿐이겠지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제 친구 수철이의 아들을 입양해서 키운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이
도의와 정직을 지키니 이런 일도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규의 사업도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고 말이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